1996년 4월, 홍콩 침사 추이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이던 한국인 부부가 투숙한 객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녁 9시 17분, 한국으로 걸린 마지막 전화 이후 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홍콩 경찰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2024년 호텔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열쇠고리에는 28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8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단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김윤성, 21살. 광고학과 2학년. 박서윤, 20살. 미술교육과 1학년. 윤성이 떨어뜨린 필름통을 서윤이 주워주던 순간부터 그들의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저 이거요. 아,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윤성은 그날의 햇빛과 서윤의 목소리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성은 광고회사 PD가 됐고 서윤은 중학교 미술교사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전시회를 보고 작은 카페에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윤성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서윤은 그런 글을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1996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60명 남짓.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빛났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윤성의 대학 선배가 말했습니다. 윤성이는 서윤이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 꿈이 생긴 얼굴이 되더라고. 서윤의 친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윤성 씨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신혼집 거실 바닥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윤성이 홍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하필 홍콩이에요? 중경삼림이라고 왕가위 감독 영화 봤어? 비 오는 거리, 붉은 네온사인, 좁은 골목길. 그 냄새까지 느끼고 싶었거든.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둘이서. 두 달 후, 1996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55분. 김포공항 출국장. 윤성은 새 캠코더를 목에 걸었고 서윤은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윤성의 어머니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 자주 하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것이 어머니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홍콩 카이탁 공항 도착. 습한 공기와 낯선 언어들. 윤성은 캠코더를 켜고 서윤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왔어요. 그들이 선택한 숙소는 침사추이의 중급 호텔. 12층 17호실. 창문 너머로 빅토리아 하버가 보였습니다. 객실은 넓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환영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서윤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윤성은 짐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여기서 사흘만 있다가 마카오도 가보자. 첫날 오후 두 사람은 하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윤성은 쉼없이 카메라를 돌렸고 서윤은 거리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저녁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서 꼬치를 먹고 작은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둘째 날인 4월 11일 목요일. 아침 일찍 스타페리를 타고 센트럴로 건너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트램이 지나가고 간판들이 중첩된 거리는 영화 속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오후엔 몽콕 재래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윤성은 서윤에게 작은 옥 팔찌를 사줬습니다. 평생 끼고 다녀. 고마워요. 저녁 8시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홈비디오를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엔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다니자. 약속이에요.
윤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4월 12일 금요일. 여행 사흘째.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윤성은 그날 저녁 한국으로 전화를 걸 예정이었고, 서유는 친구들에게 보낼 엽서를 썼습니다. 오전엔 침사추이 시계탑 근처를 걸었고, 오후엔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샀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작은 상자 하나. 그 상자는 훗날 객실 테이블 모서리에서 발견됩니다. 저녁 6시경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객실 문을 열 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홍콩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호텔 복도에 흑백 보안 카메라가 두 사람을 포착합니다. 윤성은 회색 티셔츠, 서유는 흰색 블라우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 해상도는 낮았고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7분 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10분. 하우스키핑 직원이 121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은 평온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수건은 깨끗이 접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젖은 우산 2개. 그날 새벽 홍콩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관리실에 연락했고 관리인이 달려왔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여권 2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신발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 나갔다 돌아올 것 같은 방. 하지만 객실 카드키 기록은 전날 밤 9시 1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초동 수사에서는 자발적 외출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 비에 젖은 자국, 그리고 복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시간대의 출입 기록. 한국 가족들이 홍콩으로 날아왔습니다. 윤성의 어머니는 객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서윤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권도 돈도 다 두고 갔어요.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사건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홍콩 신혼부부 실종, 한국인 관광객 증발. 기사는 쏟아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캠코더 테이프 마지막 장면. 타임코드 오후 7시 58분. 서윤이 카메라를 돌리며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 어제도 봤어. 윤성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홍콩은 다 우비 입잖아. 테이프는 거기서 끊깁니다. 하지만 마지막 3초 바람에 섞인 희미한 소리 하나.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음. 포렌식 분석 결과 외부 마찰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근처가 아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한 소리.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996년 4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10분. 하우스키핑 직원 리메이는 1217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객실의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냉방기가 켜진 채였고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췄습니다. 리메이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습니다. 시트는 팽팽하게 펴져 있었고 베개는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수건은 깨끗이 접혀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리메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젖은 우산 2개. 검은색 접이식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우산 밑엔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리메이는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홍콩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엔 작은 상자 하나, 금색 포장지로 쌓여 있었고 리본은 묶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뜯지 않은 선물. 리메이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리메이가 열자 안에 여권 2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란색 표지. 그녀는 여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김윤성, 1967년생. 박서윤, 1968년생.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방 2개가 반쯤 풀린 채 놓여 있었고 옷들이 개켜진 상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엔 운동화 2켤레, 샌들 1켤레.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리메이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217호인데요. 손님이 안 계세요. 근데 짐이 다 있어요. 관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객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체크아웃 예정일이 내일인데. 카드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출입 기록은 전날 밤 9시 12분. 그 이후론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보안 체인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문틈을 살폈습니다. 문 아래쪽 카펫과 맞닿은 부분에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비에 젖은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나갔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왜 카메라엔 안 찍혔지? 그는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밤 근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1217호 손님 나가는 거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방문객이나 배달 같은 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관리인은 다시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엔 과일 껍질 몇 조각과 편의점 영수증 1장. 날짜는 4월 12일 오후 8시 42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관이 객실을 조사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객실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는 고정식이었고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경관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짐도 그대로고 여권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 비에 젖은 문틈, 그리고 복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출입 기록. 오후 2시 한국대사관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녁 6시 윤성의 어머니와 서윤의 부모가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1217호 문 앞. 윤성의 어머니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윤성아, 엄마야. 대답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는 객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성아, 서윤아.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음악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에이덜바이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걸 안 열고 갔어? 우리 딸이 얼마나 기다렸을 텐데. 윤성의 어머니는 캠코더를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윤성과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왔어요. 화면 속 서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윤성도 웃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고 음식을 먹고 서로를 찍는 모습.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부부의 기록. 테이프가 끝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녁거리. 서윤이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 어제도 봤어. 윤성이 웃으며 답합니다. 홍콩은 다 우비 입잖아. 화면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희미한 소리 하나.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음.
3초 후 화면이 꺼집니다. 윤성의 어머니는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소리.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경찰은 초동 수사를 마쳤습니다. 공식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이탈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과 서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두고 갈 리 없었고 가족에게 연락 없이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밤 11시 호텔은 조용했습니다. 1217호 문엔 경찰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테이블 위 젖은 우산 2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방울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 자리엔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객실이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었다는 것을. 1996년 4월 14일 일요일 오전 홍콩 경찰청 실종자 전담반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4월 12일 금요일 밤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보안실. 낡은 비디오 데크가 돌아갔습니다. 흑백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타임코드가 깜빡였습니다. 오후 8시 31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2사람이 나옵니다. 남성은 회색 티셔츠, 여성은 흰색 블라우스. 손을 잡고 걷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낮습니다. 얼굴은 흐릿하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김윤성과 박서윤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 사각에서 사라집니다. 오후 8시 34분. 호텔 로비 카메라. 2사람이 정문을 나갑니다. 윤성은 캠코더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서윤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가로등 빛이 비를 비춥니다. 오후 8시 42분. 호텔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 방범 카메라 영상. 흑백 화면. 2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계산대로 갑니다. 물티슈와 생수를 삽니다. 영상 화질이 떨어져 얼굴 식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목에 걸린 캠코더가 보입니다. 영수증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2분. 물티슈 1팩, 생수 2병. 현금 결제. 오후 8시 54분. 호텔 로비 카메라. 2사람이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서윤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9시 5분. 1217호에서 한국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윤성의 자택. 어머니가 받습니다. 엄마, 저예요. 윤성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여기 좋아요. 서윤이도 좋아하고. 조심해서 다녀. 밥은 잘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배경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통화를 평생 기억합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후 9시 17분. 통화 종료. 이것이 김윤성의 마지막 음성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후 9시 12분. 여기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호텔 카드키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1217호 문이 한 번 열립니다. 센서 기록은 정확합니다. 문이 열린 시간 47초. 하지만 복도 보안 카메라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오후 9시 11분부터 9시 15분까지. 복도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가능성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카메라 사각지대. 하지만 1217호는 복도 중앙에 위치했고 카메라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누군가 카메라를 피해 이동했거나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 수사관은 프런트 직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객 등록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배달이나 룸서비스는? 1217호엔 없었어요. 복도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은? 못 봤습니다. 호텔 측은 고객 프라이버시를 들어 다른 객실 투숙객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수사는 지체됐습니다. 오후 9시 40분경.
침사추이 항만 지역. 약 2km 떨어진 곳. 한 택시 기사가 진술합니다. 그날 밤 젊은 커플을 태웠어요. 스타페리 근처에서요. 어디로 갔습니까? 콰이칭 쪽이요. 창고 많은데. 얼굴 기억나십니까? 잘. 비가 와서 어두웠거든요. 근데 남자가 짐을 2개 들고 있었어요. 검은 가방. 여자는요? 같이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기사는 정확한 하차 지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콰이칭 부두 인근 어딘가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당시 항만 지역의 보안 카메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영상은 단 3개. 모두 흑백이었고 화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오후 9시 50분경 한 영상에 우비를 입은 남성 2명이 걷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고 사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간대 MTR 침사추이역 개찰구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오후 9시 45분 김윤성과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혼자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10분경 호텔에서 300m 떨어진 환전소 앞 흑백 방범 카메라에 한 여성이 찍혔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걷고 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 박서윤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각도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영상의 시간 차이 단 6분.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2사람. 함께 사라졌다는 증언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부부가 맞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가족들은 영상을 봤습니다. 윤성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윤의 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걸음걸이. 우리 딸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4월 15일 월요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신혼부부 증발 47초의 미스터리. 기사는 쏟아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강제 실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엔 설명되지 않는 구멍들이 있다는 것을. 밤 9시 12분. 문이 열린 4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복도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그 순간 누가 그 문 너머에 있었던 걸까? 수사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217호 객실 바닥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1996년 4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40분. 홍콩 경찰청 실종자 전담반 사무실. 팩스기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거친 선. 스타페리 선착장을 중심으로 남쪽 항만 지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창고 몇 개, 좁은 골목길, 그리고 하나의 표시. 빨간 펜으로 그린 X자. 그 옆에 짧은 문장. 스타페리 남쪽 철문 밑을 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발신자 정보도 없었습니다. 팩스 헤더에는 공중전화 번호만 찍혀 있었습니다. 침사추이 네이던 로드의 전화부스. 형사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까? 모르지. 일단 현장 가보자. 오후 5시 20분. 수사팀이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페리 남쪽.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항만 지역이었습니다. 녹슨 철문들, 벗겨진 페인트,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X 표시가 된 지점. 창고 12번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바닥은 무릉덩이로 질척거렸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철문 밑이라. 한 형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철제 난간은 녹슬어 있었고 계단 끝엔 작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풀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지하 공간, 배수구와 낡은 파이프들,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수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잘린 케이블 타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결속 밴드, 검은색, 한쪽 끝이 날카롭게 잘려 있었습니다.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는 비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같이 온 형사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바닥엔 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흔적 같았습니다.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감식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 시기는 최근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 근데 누가 이걸 알려준 거지? 네이던 로드 전화 부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항만 지역 보안업체의 보관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VHS 테이프, 흑백 화면, 화질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 금요일 밤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0분경, 선착장 인근을 걷는 2명의 남성.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우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창고 사이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 영상은 끊깁니다. 형사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형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부일까요? 확신할 수 없어. 근데 시간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다음 날 오전, MTR 침사추이역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월 12일 밤에 추가 영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9시 45분경, 개찰구를 통과하는 남성 1명. 혼자였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목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보입니다. 김윤성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플랫폼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영상은 없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호텔 근처 환전소 앞, 박서윤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걷고 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 그녀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행적은 끊깁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순된 정황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나타난 2사람. 함께 사라졌다는 증언. 하지만 따로 포착된 영상들. 항만에 우비 입은 남성들. 지하 배수구에 케이블 타이. 퍼즐 조각들은 있었지만 그림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한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신혼부부 미스터리, 47초 안에 사라진 2사람. TV 뉴스는 호텔 앞에서 중계했고 신문은 일면에 실었습니다. 윤성의 회사 동료들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윤성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서윤의 학교 동료도 말했습니다. 서윤 선생님은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요. 연락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홍콩 현지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사건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홍콩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찾아주세요. 뭐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영상들은 불분명했고 증언들은 모순됐습니다. 항만 지역은 당시 홍콩에서도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1997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영국령 말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삼합회 조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불법 거래와 밀항이 빈번했습니다. 현지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은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밤에는요. 왜요? 비공식적인 감시망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다 알고 있죠. 경찰은요?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복잡한 곳이에요. 익명의 팩스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그 장소를 알려준 걸까?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사팀은 알지 못했습니다. 답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을. 1997년 4월, 사건 발생 1년 후였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가족들은 여전히 실종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탐정 미스터리 제작진이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취재팀은 호텔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명, 당시 야간 관리인으로 일했던 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 방이요. 1217호. 가끔 밤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요? 금속 소리. 바닥에서요. 천 씨는 손님이 없을 때 그 방을 지나가면 종종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차갑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지도 모르죠. 근데 뭔가 있었어요. 제작진은 호텔 측에 객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동의서와 방송사의 공식 문서를 제출한 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1997년 4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217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객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구 배치는 그때와 같았고 벽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 씨가 테이블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 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카메라맨이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마루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PD가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소리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묵직했지만 다른 쪽은 공명했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마루판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틈이 보였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나사 4개를 풀자 마루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밑에 철판이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 사각형 모양. 약 60cm 크기. 가장자리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철판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PD가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철판 아래로 좁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깊이는 약 1m. 콘크리트 벽과 엉킨 전기선들이 보였습니다.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점검구입니까? 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7년 일했는데 처음 봐요. 카메라맨이 틈새 안쪽을 촬영했습니다. 벽면을 자세히 보니 시멘트를 덧바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나머지 벽은 어두운 회색이었지만 그 부분만 밝은 회색이었습니다. 여기 공사한 흔적 같은데요. 언제 한 겁니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시멘트가 아직 깨끗해요. 제작진은 호텔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건물 구조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이 낡은 청사진을 꺼내왔습니다. 12층 평면도. 객실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217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면 어디에도 그 철판이나 틈새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건가요? 관리인이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글쎄요. 여긴 표시가 없는데요. 건축 당시 기록은요? 오래됐어요. 1988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관리인이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장에 빨간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층 보안구역 보수 완료. 1990.03. 15. 보안구역이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관리자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작진은 1990년 당시 관리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구역이요? 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공사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직접 지시했죠. 무슨 공사였습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외부 업체가 와서 며칠 작업했어요.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어떤 업체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들 광동어를 안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다른 말을 했어요. 만다린 같기도 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PD는 천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 지을 때 누가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천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소문은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90년대 초 이 건물에 삼합회 돈이 들어왔다고요. 삼합회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직원들 사이에 도는 얘기였어요. 삼합회. 홍콩의 조직 범죄 집단. 1990년대 부동산과 유흥업에 깊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활동했고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1217호로 돌아왔습니다. 철판 아래 틈새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벽면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공간 끝에 또 다른 철판이 보였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약 40cm.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볼트로 고정돼 있었지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요? 문 아닐까요? 설마. PD가 볼트를 돌려보려 했지만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더 이상의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제작진은 촬영 장비를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1997년 5월 방송이 나갔습니다. 호텔 바닥 아래의 비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판, 숨겨진 틈새, 시멘트 흔적, 그리고 삼합회 소문. 한국 가족들은 방송을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하지만 홍콩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호텔은 영업을 계속했고 1217호는 다시 손님을 받았습니다. 철판은 다시 덮였고 마루판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좁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7년 6월 방송 이후 탐정 미스터리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캠코더 테이프요? 끝까지 다 들어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끝까지요. 마지막 3초 말고 그 전에도 뭔가 있어요. 제작진은 윤성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 음향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테이프를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4월 10일 공항 도착 장면. 서윤이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4월 11일 하버 산책. 거리 풍경. 야시장. 평범한 신혼부부의 여행 기록. 4월 12일 마지막 날 오전 장면. 시계탑 근처. 윤성이 서윤을 찍습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립니다. 점심. 식당 안. 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오후 4시경. 쇼핑몰 앞. 서윤이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윤성이 말합니다. 이거 엄마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오후 6시경. 호텔 복도. 흔들리는 화면. 윤성이 걸으며 촬영합니다. 객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카드키로 문을 엽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오후 7시 50분경. 마지막 장면. 저녁 거리입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윤성이 우산을 펼칩니다. 서윤이 그 밑으로 들어옵니다. 카메라가 뒤를 향합니다. 거리 풍경.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가게 간판들이 불을 밝힙니다. 타임코드 오후 7시 58분. 서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응? 저 사람 어제도 봤어.
화면이 흔들립니다. 카메라가 뒤쪽을 비춥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성이 웃으며 답합니다. 홍콩은 다 우비 입잖아. 그래도 같은 사람 같은데. 설마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거겠지. 화면이 다시 앞을 향합니다. 두 사람이 걷습니다. 우산 아래 두 개의 그림자.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음향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노이즈 제거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한 소리들. 타임코드 오후 7시 59분 15초.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규칙적입니다. 따라오는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오후 7시 59분 30초.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작게 중얼거립니다.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윤성의 목소리. 안심시키듯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빨리 들어가자. 오후 8시. 화면이 흔들립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걷는 것 같습니다. 빗소리가 더 세집니다. 카메라가 꺼집니다. 여기서 테이프는 잠시 공백입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분. 카메라가 다시 켜집니다. 호텔 로비입니다. 밝은 조명.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잠깐 비춥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문이 닫힙니다. 윤성이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진짜 이상했어. 호텔까지 계속. 누가? 그 우비 입은 사람. 계속 뒤에 있었어. 설마. 같은 방향이었겠지.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12층. 복도로 나갑니다. 카메라가 아래를 향합니다. 복도 카펫이 보입니다. 걸음소리. 오후 8시 3분 45초. 객실 문 앞. 카드키 소리.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꺼집니다. 테이프 끝. 음향 전문가가 마지막 3초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금속 긁히는 소리. 이미 알려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이 소리요, 카메라 내부 소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예요. 카메라 근처가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소리입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벽이나 문 같은 금속 구조물에서요. 무언가 긁히거나 열리는 소리 같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난 소리일까요? 아니면 객실 안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소리가 난 시점이 오후 8시 3분 48초.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직후입니다. 제작진은 테이프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서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 사람 어제도 봤어. 어제. 4월 11일. 테이프를 그날로 되돌렸습니다. 4월 11일 오후. 몽콕 재래시장 장면. 윤성이 가게들을 촬영합니다. 서윤이 옥 팔찌를 사는 장면. 두 사람이 웃으며 걷습니다. 화면 뒤편. 흐릿하지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몇 컷 뒤 같은 사람이 또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저녁. 야시장 장면. 두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배경에 또 그 사람. 같은 우비. 같은 모자. 음향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나타나네요. 제작진은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4월 11일과 12일 영상에서 우비 입은 사람을 추출해 비교했습니다. 체형이 일치했습니다. 키는 약 175cm. 마른 체형. 걸음걸이가 비슷했습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97년 7월 제작진은 윤성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비 입은 사람, 멀리서 서 있는 모습, 뒤따라오는 그림자. 우리 애가 무서워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느꼈던 거예요. 누가 따라온다는 걸. 그런데 우린 몰랐어요. 그냥 여행 영상인 줄만 알았죠. 서윤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을까요? 무서우면 말했어야죠. PD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겠죠. 신혼여행인데 기분 나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화면 속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테이프는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의 기록이었고 공포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그 누군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1997년 8월 탐정 미스터리 제작진은 홍콩 경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캠코더 분석 결과 영상 속 우비 입은 인물, 그리고 금속 소리의 정체.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증거로 보기엔 불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상 속 인물이 실종과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홍콩엔 우비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관광지는 좁습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볼 수 있죠. 수사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 연루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삼합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국제적 문제가 되면 불리하니까요. 하지만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홍콩 현지 기자 장 씨. 그는 20년 동안 범죄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제작진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호텔이요. 네.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죠. 당시 침사추이 지역 부동산은 복잡했어요. 어떻게요? 14K 신이안, 화승. 여러 조직이 땅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조직이 있었죠. 장 씨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었습니다. 이 호텔 건축 당시 투자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였죠. 홍콩에선 흔한 일입니다. 삼합회 자금이라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장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요. 특이한 용도로 쓰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용도입니까? 중간 거점. 물건이나 사람을 임시로 숨기는 곳.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항만에서 가깝고 공항 접근도 좋죠.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예요. 제작진은 당시 항만 노동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은퇴한 부두 노동자 왕 씨가 만남에 응했습니다. 낡은 찻집. 왕 씨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96년이면 반환 1년 전이었죠. 네. 그때 항만은 복잡했어요. 영국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들, 그리고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 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만에는 외부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인 거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관리했던 겁니까? 그렇다고 직접 말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하려면 알아야 했어요. 누구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외국인 관광객도 감시했습니까? 대부분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가끔 너무 많이 사진 찍거나 이상한 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요? 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셨습니다. 제작진은 1996년 당시 불법 밀항 루트를 조사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또는 제3국으로 사람을 빼돌리는 경로. 한 밀항 브로커였던 사람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 시기엔 루트가 여러 개 있었어요. 스타페리 남쪽 창고 지역이 그중 하나였죠.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밤에 배가 와요. 작은 어선 같은 거.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떠나죠. 경찰은 잘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4월 12일 밤에도 배가 있었습니까? 기록이 없으니 모르죠. 근데 그날 밤 비가 왔으니까 오히려 움직이기 좋았을 거예요. 제작진은 택시 기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젊은 커플을 콰이칭으로 태웠다던 기사. 정확히 어디서 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창고 근처였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 표정 기억나세요? 기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상했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지역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해요. 그래서 묻지 않는 겁니다. 제작진은 그날 밤 콰이칭 지역 CCTV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확인한 영상이었지만 다시 봤습니다. 오후 9시 50분경. 우비 입은 남성 2명. 창고 사이로 걷습니다. 한 명은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가방. 무거워 보입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가방의 모양, 크기, 무게감, 사람이 들어갈 크기입니다. 설마요.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1997년 9월, 한국 대사관이 홍콩 정부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중국 반환 준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행정 체계가 바뀌고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경찰은 공식 답변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사건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단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좌절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한국 대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콩은 지금 복잡한 시기입니다. 조직 문제는 특히 민감하죠.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 기자는 제작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답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홍콩은 침묵하는 법을 알아요. 특히 조직이 관련되면요. 아는 사람도 말하지 않고 본 사람도 못 본 척하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진실은요? 진실은 바다 밑이나 땅 밑에 있을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침사추위 항만. 밤이 내립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창고들은 어둠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1996년 4월의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성과 박서윤 부부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됐지만 가족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사건 발생 9년. 윤성의 어머니는 여전히 매달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소식 들으신 거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2010년. 서윤의 부모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머니는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이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2015년. 사건 발생 19년. 언론의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졌고 오래된 미스터리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침사추이의 그 호텔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고 전면 리모델링이 결정됐습니다. 28년 된 낡은 호텔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3월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부들이 건물 내부를 해체했습니다. 벽을 부수고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소음이 울렸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12층 공사 현장. 인부 한 명이 1217호였던 공간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마루판을 드러내던 중이었습니다. 망치로 바닥을 치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텅 빈 소리. 밑에 공간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뭐지?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판이 드러났습니다. 녹슨 철판. 28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보세요. 공사 반장이 왔습니다. 철판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면에 없는데.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 명이 힘을 합쳐 들어야 했습니다. 철판 아래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전기선과 배관,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벽면에 또 다른 철문.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반장이 내려갔습니다. 좁은 공간.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철문 앞에 섰습니다. 볼트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공구로 볼트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볼트가 떨어졌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뒤로 더 깊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벽. 좁은 통로. 약 2m. 막다른 곳.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장이 주워들었습니다. 열쇠고리였습니다. 금속 열쇠고리. 녹슬어 있었지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Y&S 1996. 반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인부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한데. 반장은 즉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5시 홍콩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철거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감식팀이 투입됐습니다. 철판 아래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열쇠고리를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감식 결과 1990년대 한국 제품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니셜 Y&S는 맞춤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1996년 실종 사건. 김윤성, 박서윤 부부. Y는 YONSUNG. S는 SEOION. 일치했습니다. 3월 18일 한국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윤성의 어머니는 85살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애거라고요? 정말. 우리 윤성이 거예요? 경찰이 열쇠고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결혼 선물로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두 사람 이름 머리 글자 넣어서. 서윤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88살. 그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항상 가방에 달고 다녔어요.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요? 네. 호텔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그 공간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고리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옷가지도, 다른 물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시멘트를 여러 번 덧바른 흔적. 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을 여러 차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숨기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그 좁은 통로는 건축 도면에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호텔 초대 소유주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주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세 번째 소유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3월 25일 홍콩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996년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열쇠고리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8년 전 사건입니다.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범죄 연루 가능성은요?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언론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28년 만에 발견된 단서, 호텔 바닥 아래의 비밀. 뉴스는 연일 보도했습니다. 4월 12일, 사건 발생 28주년. 침사추이 시계탑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 현지 교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윤성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그 옆에 작은 우산 2개를 세웠습니다.
윤성아, 서윤아, 엄마가 여기 왔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산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묵념했습니다. 28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거리, 사라진 두 사람, 그리고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철거 현장은 여전히 봉쇄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증거는 사라졌으며 관련자들은 죽거나 떠났습니다. 열쇠고리 하나. 그것이 28년 만에 나타난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침사추이 철거 현장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계속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쇠고리 하나. 그것이 28년 만에 발견된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건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크게 울립니다. 1996년 4월 12일 밤 9시 17분. 김윤성이 한국 자택으로 걸었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대화.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는 진짜 괜찮았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밤 9시 12분.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47초 동안. 복도 카메라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그 47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 문을 열었을까요? 윤성이었을까요? 서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3자였을까요? 호텔 객실 바닥 아래 숨겨진 철판. 그것은 단순한 점검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통로였을까요? 1990년대 초 삼합회 자금으로 지어졌다는 소문. 보안구역이라 불렸던 12층. 도면에 없는 불법 공간. 그 공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익명의 팩스. 스타페리 남쪽 철문 밑을 봐라. 누가 그 팩스를 보냈을까요? 왜 그 장소를 알려준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하 배수구에서 발견된 잘린 케이블 타이 2개. 그것은 무엇에 사용된 걸까요? 항만의 흑백 영상. 우비를 입은 남성 2명. 큰 검은 가방. 무거워 보이는 무게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캠코더 속 서윤의 목소리. 저 사람 어제도 봤어. 그녀가 느꼈던 불안은 옳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왜 그들이었을까요? 평범한 신혼부부. 광고회사 PD와 미술교사. 홍콩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찍었을까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걸까요?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 많은 것들이 묻혔습니다. 기록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떠났으며 진실이 감춰졌습니다. 김윤성과 박서윤의 사건도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2024년 현재. 침사추이 거리는 여전히 붐빕니다.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걷습니다. 호텔들이 불을 밝히고 네온 사인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거리는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한 척하는 눈빛들. 28년이 지났지만 홍콩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겹쳐 들립니다. 1217호 객실이 있던 자리. 지금은 철거돼 빈 공간입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서면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공기.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윤성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냥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28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죽기 전에 딸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은 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홍콩은 침묵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이자 답을 찾지 못한 가족들의 28년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묻히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며 침묵이 강요되는 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의 폭력,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윤성과 서윤은 그저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을 뿐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함께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28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고 1년에 한 번씩 홍콩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이 결국 열쇠고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권력 있는 조직 앞에서 평범한 개인은 무력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침사추이 시계탑 앞. 매년 4월이 되면 누군가 하얀 우산 2개를 놓습니다. 그 우산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한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1996년 4월 12일 밤 9시 17분.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비 오는 홍콩의 밤. 어디선가 우산을 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 밤을 걷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